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딸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고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말이 느려졌고 표정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는 빠른 발견 덕분에 더 큰 손상은 피했다고 했습니다.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실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빠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딸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은 됐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병원으로 오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 오냐는 어머니 물음에 잠깐 있다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화를 끊고 오빠를 보았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둘러보더니 침대 위에 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법률 대리인이라고. 이한수 씨께 전달할 것이 있어서 왔다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오빠가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위에서 남자를 보았습니다. 왼쪽 얼굴이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올해 42살입니다. 아버지는 이한수, 올해 73입니다. 저는 아버지 병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들은 것은 25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였습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갔다가 들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최하라고, 기존 대출이 연체 상태라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직원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3건 있었습니다. 3곳 모두 연체 상태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물었을 때 말했습니다. 급해서 그랬다고. 곧 갚을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저는 그 미안하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병실에 변호사가 들어선 그날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이 처음으로 서류에 적히던 날로, 제가 처음으로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들었던 날로, 그리고 처음으로 이것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하던 날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병실에 가셨겠습니까? 쓰러진 아버지 앞에 서셨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에야 대답을 찾았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용서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병실에서 처음으로 딸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사람, 저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이 닮았다고, 웃는 모양이 닮았다고. 어머니가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말을 들으면 웃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좋았습니다. 닮았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연결이 든든했습니다. 저는 1982년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4살 터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67명인 회사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왔고 명절이면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림을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저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어깨에 태워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자전거를 태워주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이면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할 때 누구보다 크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아버지 자랑을 할 때 저는 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재미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다정하다고.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회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수가 줄었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날도 늘었습니다. 어머니와 작은 소리로 다투는 날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문제가 저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 됐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대학을 잘 갈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성적표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최고라고, 아빠가 뒷바라지 열심히 할 테니까 공부만 하라고.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교였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저녁 치킨을 시켰습니다. 오빠도 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덕분에 아빠가 살만 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날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 여파가 아버지 회사까지 왔습니다. 미수금이 쌓였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학교와 집을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단둘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힘없고 작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어깨에 태워주던 사람의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를 태워주던 사람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고. 저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서연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냐고. 금방 갚을 것이라고. 딱 한 번만이라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이. 하지만 그 느낌보다 아버지 표정이 더 컸습니다. 작아진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저를 어깨에 태워주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처음으로 서류에 적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제가 그 선택이 이후 20년을 어떻게 바꿀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아버지의 사업 실패,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번 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고, 2달이면 갚을 수 있다고.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도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급할 때 돕는 것이 가족이니까. 돈은 그날 오후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2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밥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생각해두라고.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작아진 표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2달이라고 했으니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역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저는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거래처 정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3번 더 했습니다. 매번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곧 된다. 기다려라. 저는 그때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6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갚겠다는 연락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곳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대출이 연체가 되기 시작했다고. 이자를 막으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서연이 이름으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번에는 진짜 2달이면 된다고.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탁을 들어줬을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표정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서 저는 아버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자전거를 태워주던 아버지, 운동회에 와서 이름을 불러주던 아버지. 하지만 목소리가 그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2번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째가 왔습니다. 4번째가 왔습니다. 매번 아버지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매번 이번에는 진짜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알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면 제가 나쁜 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가뒀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늘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공부 중에도 면접 준비 중에도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졸업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로 짧게 아버지 회사 정리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정리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대출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도 대출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존재하지만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혼자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금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한 곳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합격 통보를 기다리던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체 상태가 심각하다고,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리고 얼마 후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용이 어렵게 됐다고.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신용 조회가 이유였을 것이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채용 과정에서 신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취업이 안 된 것 때문인지, 아버지 때문인지, 아니면 제 이름이 이렇게 쓰여진 것이 억울해서인지,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이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제 이름으로 된 빚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대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대로 두면 제 신용이 망가진다고. 취업도 못한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떻게든 해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을 몇 번째 듣는 것인지 셀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이번에는 달리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냥 말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한다고.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더 이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생각이 이후 20년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신용불량자 통보는 25살 겨울에 왔습니다. 공식적인 통보였습니다. 우편으로 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최하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문서로 확인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예상과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그날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예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용불량자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받아도 짧았습니다. 알아보고 있다고, 아직 방법이 없다고.
그 말들이 쌓이면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이 있었고 그것을 갚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대기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금융권은 처음부터 제외였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용조회가 없거나 덜 엄격한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썼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몇 군데를 떨어지고 한 곳에 붙었습니다. 무역 관련 작은 회사였습니다. 월급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신용불량자에게 감사해야 하는 일의 범위가 이렇게 좁아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부를 대출 이자로 냈습니다. 원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자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자를 내면 남는 것이 적었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 그것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축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예식장 날짜를 잡았다고. 저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출 이야기가 혹시 해결됐냐고. 오빠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서연이 명의로 된 것이니까 서연이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의 말이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명의였습니다.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이 왜 찍혔는지를 오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한 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힘드신데 그 이야기를 꺼내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신다고.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는 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돈과 법이었습니다. 돈은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법은 공부해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빚이지만 내가 만든 빚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민법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찾고 다시 읽고 또 찾고 그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예 도용과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명예 도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제가 그 결과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들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각 대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는 것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문자가 있으면 캡처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으면 저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5이 지나고 26이 됐습니다. 27이 됐습니다. 28이 됐습니다.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쌓였습니다. 공부는 계속됐습니다. 직장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조금 더 나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29이 되던 해 처음으로 법률 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앞에 선 것이 무언가를 바꿨습니다. 언젠가는 저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막연한 생각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나이에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록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10년이 쌓이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아버지 병실에 변호사가 들어서던 날 드러났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날, 25의 겨울은 길었습니다. 신용불량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달력의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시작된 겨울이었습니다. 차갑고 길었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겨울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 개설이 거절됐습니다. 월급을 받을 통장이 필요했습니다.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요구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개설이 어렵다고, 신용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구를 떠났습니다. 다른 은행을 갔습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을 갔습니다. 세 번째 은행에서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 3곳을 다니면서 3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신용 문제가 있다고, 개설이 어렵다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걸음으로 각자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통장이 있겠지. 저 사람들은 신용 등급이 있겠지. 그 당연한 것들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25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결국 급여 통장 문제는 회사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사정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족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 은행 중 한 곳에서 제한적인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입출금만 되는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입출금만 되는 통장. 카드도 없었습니다. 체크카드도 발급이 안 됐습니다. 현금을 찾아서 썼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졌습니다.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장은 50대였고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용 조회를 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시키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조금씩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계산을 했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 대출 이자. 그것들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 조금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모았습니다. 언젠가를 위해서. 무슨 언젠가인지 몰랐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월요일이 오면 출근했습니다. 금요일이 오면 퇴근했습니다. 그 사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자가 나갔습니다. 남은 것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줄었습니다. 밥을 먹자는 연락이 오면 핑계를 댔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 것도 맞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 있으면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취업했냐고 묻는 것, 카드 긁는 것,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그 평범한 것들이 저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제가. 그것이 싫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법 관련 책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민법, 채권법, 소송 절차.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었습니다. 법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기는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힌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막혔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좁더라도 길이 있다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7이 되던 해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끝낼 것이라고, 그 언젠가를 막연하게 두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만들겠다고, 그것이 10년이 걸리더라도 하겠다고, 그 결심이 이후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으는 것, 기록을 계속하는 것, 아버지와의 대화를 날짜와 함께 적는 것, 그것들이 모두 그 결심에서 나왔습니다. 화려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변호사가 들어서던 그날까지 여러분이라면 25의 그 겨울을 어떻게 버티셨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음 날을 살았습니다. 다음 달을 살았습니다. 다음 해를 살았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충분했습니다. 가족의 침묵. 가족이 침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말을 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요즘 어떠냐고, 날씨가 춥다고. 그 말들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해야 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야기, 신용불량자 이야기, 제 이름으로 된 빚 이야기. 그것들이 가족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오빠는 결혼 후 처음에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아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이고 밥을 먹고 안부를 나누는 가족. 하지만 제가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빠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그 패턴을 2번 확인한 뒤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꺼내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이 만든 침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8이 되던 해 추석이었습니다. 오빠 집에 모였습니다. 오빠가 결혼 후 산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오빠 아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뭔가 사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5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잘 된다고, 올해 연봉이 올랐다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내년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것 같다고, 아버지가 잘 됐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밥 먹으면서 잘 지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을 때 진짜로 잘 지내는지를 궁금해하는 것과 그냥 안부로 묻는 것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후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라고만 했습니다. 밥이 끝나고 오빠와 아버지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오빠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도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부엌에서 거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그것을 모두 알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많이 힘들다고. 어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아버지도 힘드시다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시다는 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딸이 아니라. 저는 그날 오빠 집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해결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그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기대면 기댈수록 더 무너졌습니다. 기대지 않으면 적어도 제자리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절에 가는 것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이 있다고, 몸이 좋지 않다고. 나중에는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 안 오냐고. 저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의 침묵이 이번에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오지 않아도 괜찮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두 침묵이 결국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불편한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딸도 불편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기록하고 잠드는 것.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하루를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30이 됐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1년에 두세 번이 됐습니다. 명절 문자, 생일 문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빠는 둘째 아이가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명절에 잘 지내냐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그 문자들 안에 대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이자를 내는 것이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 그 이야기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루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는 것을 포기하면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제 힘으로 서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단단함이 됐습니다. 아무도 기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침묵이 저에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법. 32살이 되던 해봄,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빚을, 그 이름을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었습니다. 빚은 결국 시효가 있었습니다. 오래 내버려 두면 어떻게든 정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을 완전히 끊으면 더 이상 새로운 요구가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등에 지고 신용불량자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법적 싸움을 포기하고 요구를 무시하고 그냥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싸우는 것은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서연. 그 이름이 지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닌 빚이 그 이름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은 신용불량이 그 이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 이름을 그 상태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것들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제가 만든 것들만 남은 상태로. 그것이 떠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결심을 굳힌 뒤 방향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제 상황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모아야 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거였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제 동의가 강압적이었다는 것을 혹은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제 생활비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업에 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기록을 더 꼼꼼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는 연락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문자는 캡처했습니다. 통화는 내용을 바로 메모했습니다. 날짜, 시간, 무슨 말이 오갔는지, 짧은 통화도 적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만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과 아버지 기억이 다를 때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은 32살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만나기 전 녹음 앱을 켰습니다.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아버지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직 상황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저는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처음 부탁할 때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냐고,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냐고, 자신이 갚을 의지가 있냐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녹음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출금이 회사 운영에 쓰였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처음 부탁할 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갚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배울 것을 다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연봉이 올라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신용 조회가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중견 무역회사 몇 곳에 지원했습니다.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연봉이 이전보다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길에 오랜만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습니다. 혼자 집에서 마셨습니다. 작은 축하였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대리가 됐습니다. 연봉이 다시 올랐습니다. 저는 올라간 월급에서 더 많은 부분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충분해지는데 5년이 더 걸렸습니다. 37이 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12년 동안 이자를 냈습니다. 기록을 쌓았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법 공부를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7이 되던 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32살에 문 앞에서 돌아갔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서류 가방에는 12년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계부, 녹음 파일 목록, 이체 내역, 메모들. 변호사가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12년 됐다고. 변호사가 잠깐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12년을 버티셨겠습니까? 저는 버텼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12년을 걷게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나오던 날 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멈췄습니다. 8층이었습니다. 계단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잠깐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한 말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12년치 기록을 보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쉽지는 않지만 가볼 만하다고. 가볼 만하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장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볼 만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가볼 만한 길이 있으면 걷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해온 것들을 12년이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일했습니다. 모았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꾸준히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공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25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이었습니다. 퇴근 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법 관련 책을 찾았습니다. 민법 책을 집어들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막혔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한국어인데 한국어처럼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 단어를 이해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어들이 낯설지 않아졌습니다. 문장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흐름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 경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그 질문들이 공부를 방향 있게 만들었습니다. 민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어떤 소송을 어떤 법원에 제기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법률 구조 지원 제도도 공부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도를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법률 카페에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대출을 썼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 가족 명의로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로만 보는 연습. 그것이 나중에 변호사 앞에서 서류를 꺼낼 때 도움이 됐습니다. 29이 되던 해에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법 공부와 별개로 직업적인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연봉을 올리려면 더 많은 것을 갖춰야 했습니다. 무역 관련 자격증을 땄습니다. 영어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 공부를 밤에 했습니다. 퇴근 후 도서관에서 법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와 자격증 책을 펼쳤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자정을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힘들었냐고 물으신다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감각이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멈추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새 회사에 들어간 후 공부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실무적인 것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회계를 공부했습니다. 재무 서류를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 회사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회계 공부였습니다. 34이 되던 해에 법학개론 과목을 방송대학에서 들었습니다. 정식 학점 과목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주말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과제를 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학점을 받았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것과 강의를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체계가 잡혔습니다. 제가 공부해온 것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법이 자동으로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법을 알아야 법이 도구가 됐습니다. 저는 그 도구를 갈고 있었습니다. 올해 꾸준히 36이 되던 해에 변호사 상담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였습니다. 30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30분을 위해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서류를 가져갈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1년을 더 준비했습니다. 2년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7의 그 문을 열었습니다. 12년치 기록을 가지고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 증거를 모은 사람으로 변호사가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고. 이 정도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도서관에서 민법 책 첫 페이지를 펼치던 25이 여기까지 왔다고.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 걸리던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이라면 그 12년 동안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는 것. 그 목표가 공부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공부는 달랐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그런 공부는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나오던 날 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멈췄습니다. 8층이었습니다. 계단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잠깐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한 말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12년치 기록을 보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쉽지는 않지만 가볼 만하다고. 가볼 만하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장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볼 만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가볼 만한 길이 있으면 걷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해온 것들을 12년이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일했습니다. 모았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꾸준히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공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25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이었습니다. 퇴근 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법 관련 책을 찾았습니다. 민법 책을 집어들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막혔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한국어인데 한국어처럼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 단어를 이해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어들이 낯설지 않아졌습니다. 문장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흐름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 경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그 질문들이 공부를 방향 있게 만들었습니다. 민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어떤 소송을 어떤 법원에 제기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법률 구조 지원 제도도 공부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도를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법률 카페에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대출을 썼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 가족 명의로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로만 보는 연습. 그것이 나중에 변호사 앞에서 서류를 꺼낼 때 도움이 됐습니다. 29이 되던 해에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법 공부와 별개로 직업적인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연봉을 올리려면 더 많은 것을 갖춰야 했습니다. 무역 관련 자격증을 땄습니다. 영어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 공부를 밤에 했습니다. 퇴근 후 도서관에서 법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와 자격증 책을 펼쳤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자정을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힘들었냐고 물으신다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감각이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멈추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새 회사에 들어간 후 공부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실무적인 것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회계를 공부했습니다. 재무 서류를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 회사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회계 공부였습니다. 34시 되던 해에 법학개론 과목을 방송대학에서 들었습니다. 정식 학점 과목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주말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과제를 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학점을 받았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것과 강의를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체계가 잡혔습니다. 제가 공부해온 것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법이 자동으로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법을 알아야 법이 도구가 됐습니다. 저는 그 도구를 갈고 있었습니다. 오래 꾸준히 36이 되던 해에 변호사 상담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였습니다. 30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30분을 위해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서류를 가져갈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1년을 더 준비했습니다. 2년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7에 그 문을 열었습니다. 12년치 기록을 가지고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 증거를 모은 사람으로 변호사가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고. 이 정도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도서관에서 민법 책 첫 페이지를 펼치던 25이 여기까지 왔다고.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 걸리던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이라면 그 12년 동안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는 것. 그 목표가 공부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공부는 달랐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그런 공부는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문을 여는 순간 손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이었습니다. 건물 6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서류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12년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부 녹음 파일 목록, 이체 내역, 아버지와 나눈 대화 메모들, 대출 서류 사본들, 그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순서로 종류별로 무겁지 않은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25부터 37까지 이자를 내던 날들, 도서관에서 민법 책을 읽던 밤들, 녹음 앱을 켜고 아버지를 만나던 날들, 그것들이 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상담 예약자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잡지가 있었습니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했냐고 물으신다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것을 드디어 꺼낸다는 것에서 오는 긴장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 40 중반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이 간결했습니다.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논리로 일하는 사람의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냐고. 저는 준비해온 순서대로 시작했습니다. 22살 아버지 첫 부탁. 도장을 찍던 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것, 25 신용불량자 통보, 취업이 막히던 것, 가족의 침묵, 이자를 혼자 내온 12년, 그리고 얼마 전 아버지의 두 번째 부탁과 제 거절, 감정을 빼고 말했습니다. 오래 연습한 것이었습니다. 법률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혼자 상황을 정리하면서 사실만 말하는 연습, 언제, 어디서, 얼마가 어디로, 그것만 말하는 연습. 변호사가 중간에 한 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기록이 있냐고. 당시 대화 내용, 이체 내역,
그런 것들이 있냐고.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체 내역 묶음, 대화 메모 파일, 녹음 파일 목록과 주요 내용 요약, 대출 서류 사본, 가계부, 변호사가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넘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느려졌습니다. 메모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변호사가 몇 장을 앞뒤로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목록을 보았습니다. 파일이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16개라고. 32살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라고. 변호사가 잠깐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보았습니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넘겼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자 납부 내역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냈는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12년치가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가계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고. 그리고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쉽지는 않지만 가볼 만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가볼 만하다는 말. 12년을 걸어온 사람에게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하나는 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 그 피해를 딸이 입었다는 것. 동의가 있었지만 그 동의가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갚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대위변제 구상권이었습니다. 대출금을 아버지가 써놓고 이자를 딸이 냈으니 그 이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12년치 이자였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고. 하지만 판결을 받아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두 번째 부탁을 해왔다고. 그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고. 변호사가 그 부분에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녹음이 있다면 아버지가 지금도 딸의 이름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그것이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파일을 따로 표시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 그 말이 짧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12년 동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한 것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됐습니다. 서류 가방을 닫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도서관에서 혼자 민법 책을 읽던 사람이 오늘 변호사와 계약서를 썼다고. 그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저처럼 이름을 빼앗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길이 있다고. 좁더라도 있다고. 저처럼 12년이 걸려도 된다고. 걸으면 된다고. 그 말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소리내어 말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은 날, 제 이름이 깨끗해진 날. 그날 소리내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오전 11시에 왔습니다.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오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빠였습니다. 오빠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이 드문 일이었습니다. 명절 문자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전화가 오는 것은 더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오는 연락은 무조건 켰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뇌졸중인 것 같다고.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올 수 있겠냐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다고. 가족이 같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서인지 걸음이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는가? 그 질문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딸로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12년치 이자가 있었습니다. 12년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쓰러진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가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변호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가족으로서 합의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감정적인 상황에서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버지와 직접 마주치는 것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보낼 수 있다고. 의뢰인을 대신해서 전달할 사항이 있다면 변호사가 직접 병원에 갈 수 있다고. 그것이 법적으로 더 명확한 방식이라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방식이 맞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딸 대신 변호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볼지도 알았습니다. 냉정하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2년 동안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내면서 기다렸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침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차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부탁한다고, 병원에 가달라고.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논의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 법적 절차 밖에서의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바란다는 것. 마지막 한마디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바란다는 것. 진심이냐고 물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미워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넣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병원에 가기 어렵다고. 대신 법률 대리인이 방문할 것이라고.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오빠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법률 대리인이 왜 오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데 이러냐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아내. 저는 그것들을 확인만 하고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딸이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았습니다. 나쁜 딸이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냉정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이자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12년 동안 기록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12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오늘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 나쁜 것인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다고. 아버지와 가족들의 반응이 예상대로였다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병실 분위기를 보니 지금이 적절한 시점일 수 있다고. 서류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12년이 여기까지 왔다고. 변호사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직접 고른 사람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 말이 간결하고 논리가 단단한 사람.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저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전달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다른 하나는 서류였습니다. 변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빠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왼쪽 얼굴이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왼쪽 팔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계셨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서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서연 씨 법률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한수 씨께 전달할 것이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오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서연이가 왜 직접 안 오고 변호사를 보내냐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말 없이 사실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변호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것인지 변호사가 나중에 저에게 전했습니다. 두려운 눈빛이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다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소장, 이한수를 피고로 이서연을 원고로 하는 소장. 변호사가 그것을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오빠가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오빠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오빠 옆에 서서 같이 보셨습니다. 읽으면서 어머니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말이 느렸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이한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청구 내용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명예이용으로 인한 신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12년간 납부한 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고. 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다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벽에 손을 짚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장을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미 법원에 접수됐다고. 피고 측에도 공식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방문은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예의라고 판단해서라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소송이 무슨 말이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송은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아버지 건강 상태와 별개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라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오빠가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 말하더냐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더냐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냐고.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변호사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답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느리고 힘든 말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할 수 있냐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은 어렵다고. 연락이 필요하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좋다고. 아버지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눈물인지 아닌지 변호사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달라진 것은 분명했다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추가로 전달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공식 경로로 전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녀왔다고. 예상대로였다고. 가족들이 당황했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고. 소장을 보는 순간 아버지 표정이 달라졌다고. 두려운 눈빛이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눈빛이었다는 말, 그 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눈빛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장이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병원 방문 이틀 후였습니다. 법원을 통한 공식 송달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소지로 등기가 갔습니다. 오빠가 받았습니다.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이게 진짜냐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오빠가 선임한 것 같다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빠가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오빠가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나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류는 이미 있었습니다. 기록은 이미 있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오늘이 다른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오빠를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몇 년 전이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도 오빠를 보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옆에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 옆에도 김정훈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다가 각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법정 안에서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앉아보는 자리였습니다. 법정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판사석이 높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피고석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신청이 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원고로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서연. 그 이름이 법정에서 불렸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불리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로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장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청구 내용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그 결과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취업 기회를 잃었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숫자가 제시됐습니다. 12년 동안 신용불량으로 인한 취업 기회 손실,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정신적 피해,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12년의 값이라고, 이것이 25부터 37까지의 값이라고. 두 번째 청구는 구상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원고가 납부한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 변호사가 가계부에서 뽑아낸 숫자였습니다. 월별로 납부한 이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12년치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두 청구를 합친 총액이 제시됐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출이라고, 가족 사이의 도움이었다고, 법적 강제가 없었다고, 구상권 청구도 부당하다고, 이자 납부는 원고 명의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지 피고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동의가 있었지만 그 동의가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졌다고, 22살의 원고가 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대출금이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이 이체 내역으로 증명된다고, 그리고 녹음 파일이 제시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가 보유한 녹음 파일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피고가 대출금의 사용처를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 그리고 가장 최근 파일에서 피고가 또다시 원고 명의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확인된다고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맥락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파일 총 16개가 있다고, 날짜와 내용이 정리된 목록도 있다고, 전문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았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다음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기일치고는 잘 됐다고, 녹음 파일 제시에서 상대가 흔들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 오빠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아 라고. 저는 멈췄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아버지가 아프신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저는 오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지 않았을 때도 12년이 있었다고. 그때는 아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않냐고 묻지 않았다고. 오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아래 잠깐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청구서가 법정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청구서가, 제가 직접 만든 청구서가, 12년 동안 이자를 내고 기록하고 공부하고
모은 사람이 만든 청구서가 법정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첫 번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녹음 파일 감정이었습니다. 피고 측이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파일을 조작하거나 편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일이 진본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편집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빠의 연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열흘 전이었습니다.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변호사 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만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합의도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듣기만 하라고. 오빠를 만났습니다.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오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오빠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나서 더 안 좋아지셨다고,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고, 이 상태에서 소송이 계속되면 아버지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오빠가 계속했습니다.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없냐고, 금액을 일부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아버지가 지금 당장 큰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분할로 받는 것은 어떠냐고,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저는 오빠를 보았습니다. 오빠가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설득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빠는 알고 있었냐고. 처음 대출이 시작될 때 내 이름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오빠가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자세히는 몰랐다고. 아버지가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자세히는 몰랐지만 알고는 있었던 것이냐고. 오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침묵이 그것이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 저는 말했습니다. 합의는 법적 절차 안에서 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오늘 자리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고. 오빠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연이 보고 싶다고 하신다고. 한 번만 와줄 수 없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한다는 말.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감동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저를 움직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보고 싶을 때 아버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자를 내면서 힘들 때 아버지는 방법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밀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아버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일에 오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왼쪽이 조금 처진 얼굴, 느린 눈 움직임. 아버지가 법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법정 안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눈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피고석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기일은 녹음 파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변호사가 파일 중 2개를 선택해서 법정에서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대출금이 회사 운영에 쓰였다고 말하는 아버지 목소리. 날짜가 있었습니다. 32살 여름이었습니다. 저와 카페에서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38봄. 두 번째 부탁을 하던 날. 또다시 이름을 빌려달라는 아버지 목소리, 그리고 처음으로 거절하는 제 목소리.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정면을 보았습니다. 판사석 위쪽 벽을.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들이 보여주는 것은 3가지라고. 첫째, 대출금이 피고의 사업에 사용됐다는 것. 둘째, 피고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셋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고가 또다시 원고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는 것.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박이 약했습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린 후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잠깐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하실 말씀이 있냐고. 아버지가 말하려 했습니다. 말이 느렸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었습니다.
단어를 찾는 것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는지 말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가 법정 안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보였습니다. 아버지 눈에 고인 눈물이 흔들렸냐고 물으신다면 흔들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라는 자리에서 나온 눈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저를 어깨에 태워주던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태워주던 사람이, 운동회에서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초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눈물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12년이 흔들렸습니다. 이자를 낸 날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밤들이, 녹음 앱을 켜고 아버지를 만나던 날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정면을 보았습니다. 판사석 위쪽 벽을. 그리고 버텼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잘 됐다고. 피고가 법정에서 미안하다고 한 것이 기록에 남는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 휠체어가 지나갔습니다. 오빠가 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휠체어가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아진 어깨, 느린 바퀴 소리.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판결이 난 것은 두 번째 변론 기일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선고 기일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법원에 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많은 것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기록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판결과 별개로 이미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전부 다 인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은 인용될 것 같다고.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다고.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청구 중 구상권 부분은 전액 인용한다고. 12년치 이자, 납부액 전부를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손해배상 부분은 일부 인용이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취업 기회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두 금액을 합쳤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제 이름이 원고로 적혔습니다. 이서연, 원고 이서연. 그 이름이 판결문에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불리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되돌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이 밝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계단에 앉았습니다. 법원 계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햇살을 받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22살 겨울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알겠다는 말이 20년을 만들었습니다. 25이 생각났습니다. 신용불량자 통보를 받던 날, 은행 창구에서 3번 거절당하던 날, 버스 창밖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통장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던 날, 도서관이 생각났습니다. 민법책 첫 페이지를 펼치던 날,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 걸리던 날, 모르는 단어를 찾고 다시 읽고 또 찾던 밤들, 녹음 앱을 켜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주머니 안에 핸드폰을 넣어두던 날, 그 핸드폰 안에 아버지 목소리가 담기던 날,
변호사 사무소 문을 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37, 12년치 기록을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던 날, 변호사가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던 날, 법정에서 아버지 눈물을 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고인 눈물, 흐르지 않은 눈물. 저는 눈을 감고 3초를 버텼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오늘 이 계단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신용 등급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이 났다고 바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신용 회복 절차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 이서연이 원고로 이긴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신용을 돌려받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름을 돌려받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났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어머니에게서 바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었습니다. 계단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신용이 회복되면 통장이 생깁니다. 카드가 생깁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들이 25부터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없었습니다. 이제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쁜지 물으신다면 기쁩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더 먼저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다닌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감각이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2살부터 42살까지 그 무게를 오늘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걸었습니다. 봄 거리였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들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더럽혔다면 그것이 가족이라도 그 이름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래 걸려도 됩니다. 20년이 걸려도 됩니다. 걷다 보면 됩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서연, 신용불량자가 아닌 이서연, 원고 이서연, 이제 그냥 이서연. 그 이름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빼앗겼다면 되찾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스테이온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